1482년 가을 창덕궁 깊은 곳,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만 27세. 한때 조선의 중궁전 왕비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약을 받는 그 순간 7살 어린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궁궐 어딘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이유.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죄가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28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고막았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극으로 폭발했습니다. 1504년 왕이 된 연산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무자비하게 음징했습니다. 대비를 모욕하고 대신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여인은 왜 왕비에서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을까요? 그녀가 저지른 죄는 정말로 사약을 받을 만큼 중대한 것일까요? 그리고 7살 소년이 겪은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질투와 분노, 권력의 음모, 그리고 28년을 기다린 아들의 광기 어린 복수가 얽힌 조선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폐비 윤씨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한 여인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4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만 16세의 젊은 국왕 성종은 간택을 통해 수계 윤씨를 궁으로 들였습니다. 윤씨는 1476년에 왕비로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만 21세의 윤씨였습니다. 성종은 이미 세자 시절 한씨라는 부인이 있었지만 1474년에 한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종은 새 왕비를 간택해야 했고 그렇게 윤씨가 중궁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윤씨는 아름다웠고 성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1476년에는 첫 아들 이유를 낳아 조선의 국모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세자는 아니었지만 성종의 장남이었고 왕비의 적자였습니다. 윤씨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후궁을 거느린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엄씨, 정씨, 그리고 박씨 같은 후궁들이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비 윤씨는 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가 투기하는 마음이 있어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였다. 투기, 즉 질투. 이것이 윤씨를 파멸로 이끈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씨의 질투는 비난받을 일이었을까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밤을 보내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이 그토록 큰 죄였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왕비의 질투를 칠거지약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그저 한 명의 여자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윤씨가 그 감정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종이 후궁들을 총애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대전에서 성종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궁중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한 번은 성종이 후궁 엄씨의 처소에 머무르려 하자 윤씨가 크게 화를 내며 대전으로 쳐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왕비가 왕의 행차를 막아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궁중 예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성종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젊은 왕비의 질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행동은 갈수록 과격해졌고 성종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불화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 속에서 한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인수대비 한씨. 그녀는 조선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조의 며느리로 입궁해 덕종의 부인이 되었고 성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 덕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어린 아들 성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3살. 실질적으로 조선을 다스린 것은 인수대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내훈이라는 책은 조선시대 여성 교육의 교과서가 되었을 정도로 그녀는 유교적 질서와 예법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며느리 윤 씨의 행동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윤 씨는 인수대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비가 보기에 윤 씨는 왕비로서의 덕목이 부족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궁중 예법을 자주 어겼습니다. 더욱이 윤 씨는 인수대비에게 제대로 된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가 윤 씨를 싫어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윤 씨가 아들 이융을 낳으면서 장차 이융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씨는 왕의 어머니, 즉 대비가 됩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의 권력이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넘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비께서 왕비의 행실을 근심하시어 여러 번 타이르셨으나 왕비는 고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교육과 훈계였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투쟁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1477년 성종 8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비의 처소에서 다른 후궁들을 저주하기 위한 비방 주술 물물건과 함께 비상 독약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독약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 엄씨와 정씨 등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종은 크게 분노했고 신하들에게 윤 씨의 폐출을 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비, 정희 왕후와 신하들의 끈질긴 반대로 폐위는 면하고 왕비의 자리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윤 씨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공식적으로 질책을 받았고 한동안 성종의 총애에서 멀어졌습니다. 후궁 엄씨와 정씨는 더욱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 내 입지를 다졌고 윤 씨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궁중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가인 파평 윤 씨 가문은 그다지 큰 세력이 아니었고 궁중에서 그녀를 지지해줄 신하도 없었습니다. 이때 윤 씨의 심리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4세 젊은 나이에 왕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보다 후궁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윤 씨가 궁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성종이 다른 후궁에게 하사한 물품들을 빼앗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 씨가 점점 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479년 윤 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불행이었습니다. 윤 씨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과 윤 씨의 다툼은 이제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섰습니다. 윤 씨는 성종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비가 왕에게 욕설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정 대신들을 만나 윤 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를 폐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를 폐출한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궁중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입니다. 1479년경에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단지 왕비가 질투로 인해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엄청난 파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의 얼굴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얼굴이자 하늘이 내린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곧 역모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물며 그것을 왕비가 저질렀다는 것은 전례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또다시 후궁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성종이 엄씨나 정씨의 처소에 가려 했을 것이고 윤 씨가 이를 막아섰을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윤 씨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성종이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윤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손톱이 왕의 뺨을 긁고 지나갔고 피가 흘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을 것입니다. 윤 씨 자신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종은 경악했고 그 자리에 있던 내관과 궁녀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종의 얼굴에 난 상처는 온 궁궐에 알려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성종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말로 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을까요? 성종실록의 기록만 보면 명백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인수대비와 조정 세력이 윤 씨를 제거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왕비를 배출하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죄목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정말로 다툼이 있었고 사소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장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은 성종의 얼굴에 난 상처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연산군은 후일 이 의문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일부 내관들은 사실 왕비께서 얼굴을 심하게 핥힐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말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을 뿐이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479년 당시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와 조정 대신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왕비로서 부적격하며 반드시 폐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얼굴 핥히기 사건 이후 성종은 즉시 사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왜일까요? 성종은 여전히 윤 씨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왕비를 폐출한다는 전례 없는 결정이 두려웠을까요? 성종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1479년 사건 이후 윤 씨는 폐위되었고 궁궐 밖 사가로 옮겨졌을 뿐 사형은 즉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종은 진심으로 윤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들 이융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폐출하면 어린 왕자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인수대비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상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투기로 인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출하소서. 윤 씨도 자신의 운명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가에 유폐되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에 몸부림쳤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윤 씨가 별궁에서 자신을 돌보는 궁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왕의 사랑을 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후궁들이 왕을 유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그리고 1482년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인수대비의 압박은 극에 달했고 조정의 여론도 명백했습니다.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폐위된 지 약 3년 만인 1482년 8월 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토록 급하게 사약까지 내려야 했을까요? 폐출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윤 씨의 죄목, 즉 질투와 얼굴 핥히기만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전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윤 씨의 사약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였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외가인 파평 윤 씨 가문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일부 신진 살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윤 씨가 살아있고 그녀의 아들 이융이 훗날 세자가 되고 왕이 된다면 윤 씨는 대비가 되고 외척 세력이 형성될 것이었습니다. 인수대비와 훈구파 대신들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제거를 원했습니다. 윤 씨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약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단지 윤 씨의 죄가 너무 커서 사약을 내렸다고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후일 이 진실을 파헤쳤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약이 내려진 그날, 별궁에는 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왕자 이융, 훗날의 연산군이었습니다. 성종은 차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융에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고 궁궐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융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포옹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세상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함구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사약을 받는 순간 윤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이융아, 어미는 억울하게 죽는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윤 씨의 저주 같은 말이 28년 후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 씨가 사망한 후 그녀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중궁전에는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정현 왕후 윤 씨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새 왕비도 윤 씨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왕자 이융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정현 왕후는 친절했지만 친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융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성종은 이융을 사랑했습니다. 장남이었고 총명했습니다. 1483년 성종은 이융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어머니는 패비였지만 아들은 여전히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융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걸까? 왜 어머니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10대가 된 이융은 때때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성종은 걱정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성종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 즉 어머니를 빼앗아간 죄를 말입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이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연산군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궁중 기록을 뒤지고 늙은 내관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 즉위 10년 만에 연산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조정 대신들과 할머니 인수대비의 음모로. 아버지 성종조차도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은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혼자 중궁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조선을 뒤흔들 광풍이 되었습니다. 1504년 갑자년,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연산군의 첫 번째 타깃은 폐모사사에 관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건의 관련자들을 생존자, 사망자 가리지 않고 색출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부관 참시까지 명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한치영.
이들은 모두 당대의 고위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대신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부관참시를 명령했습니다. 부관참시,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끄집어내어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극히 드물게 시행되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직접 명령했습니다. 윤필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어라.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20년이 넘은 대신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백골이 된 시신이 끌려나와 능욕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패비 윤씨의 사약을 진언했던 대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까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 끝에 죽었고 어떤 이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연산군의 칼은 더욱 깊숙한 곳을 향했습니다. 1504년 그는 생모 복위를 선언했습니다. 패비 윤씨를 다시 왕비로 추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재헌왕후라는 시호를 내리고 능호를 회릉으로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와 격렬히 충돌했고 인수대비는 같은 해에 서거했습니다. 인수는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이다. 그녀는 종묘에 있을 자격이 없다. 연산군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1482년 당시 별궁에 있던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표석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우리 어마마마께서 억울하게 사약을 받은 곳이다. 또한 성종의 능, 설릉에 가서 아버지를 질책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아버님도 공범입니다. 이미 죽은 아버지에게조차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점점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심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산군의 행동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폐모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한 신하는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 귀인 엄씨를 고문치사케 하고 한명회 등 관련 인물의 시신을 부관 참시하도록 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들여 후궁으로 삼았고 밤낮 없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내고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시작된 복수는 이제 폭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조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폭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 자신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한 복수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일까요? 7살의 어머니를 잃고 20년 넘게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고 마침내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이 모든 것이 그의 정신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1506년 9월 마침내 조정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달 후 29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극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폐위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정리하며 더 깊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패비 윤 씨는 정말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윤 씨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투심과 감정 조절 실패, 그리고 왕의 얼굴을 할킬 실수.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왕비로서 부적격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16세 왕비가 되어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철저히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후궁들을 두었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했으며 조정에는 지지자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윤 씨는 악녀가 아니라 시스템의 희생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가부장제, 왕실의 권력구조, 후궁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성종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조선의 성군으로 평가받지만 결정적 순간에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조정의 압박에 굴복했고 그 결과는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성종도 왕이라는 위치와 효라는 가치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산군. 폭군으로 기록된 그는 동시에 7살의 어머니를 잃고 20년 넘게 진실을 몰랐던 상처받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효심은 아름다웠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억압된 감정의 위험성입니다. 윤 씨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연산군은 20년 넘게 억압된 트라우마가 광기로 터져나왔습니다. 둘째, 진실을 숨기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성종이 이유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어렸을 때부터 슬퍼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연산군의 폭정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고립의 위험성입니다. 윤 씨를 고립시킨 시스템, 연산군을 이해해주지 못한 주변 사람들, 고립된 영혼은 결국 파괴로 향합니다.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은 옛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윤 씨처럼 고립되고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산군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처럼 선택의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때로 모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어쩌면 윤 씨에게 동정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연산군의 분노를 이해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성종의 고민에 공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모자의 이야기, 패비 윤 씨와 연산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